조선의 이름 아래 한 여인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벼슬이 정해지고 그녀의 웃음 뒤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라 불렀지만 그 이름 뒤엔 신분의 벽과 시대의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세와 몰락의 경계 위에 선 여인 정난정의 기록을 읽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잊힌 조선의 기록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조정의 상소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죄를 아뢰을 자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정난정이라 하옵니다. 이 한마디가 한양의 공기를 흔들었어요. 대궐의 대신들도 시장의 장군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단지 한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질서 자체를 흔든 이름이었으니까요. 정난정. 궁녀도 아니고 양반 규수도 아니었습니다.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첩 신분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권세와 자신의 손을 맞물어 명분 위에 권력을 올려놓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절망, 야심, 그리고 신분 사다리의 틈이 숨어 있었어요. 조선은 신분의 나라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네 계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넘을 수 없었죠. 특히 여자에게 주어진 길은 더욱 좁았어요. 양반과 규수는 혼인으로 가문을 연결하고 중인의 딸은 기껏해야 양반과 첩이 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난정은 역관의 딸이었습니다. 역관은 중국어를 다루는 기술직으로 중인 계급에 속했어요. 양반보다는 낮지만 상민보다는 높은 애매한 위치였죠. 난정은 어릴 적부터 그 애매함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양반 대감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 왜 저리 고개를 숙이십니까? 난정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신분이 낮으면 살아남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난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그녀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읽고 셈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중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재주를 펼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윤원형 대감의 저택에서 첩을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원형. 당시 조선 조정의 실권자였어요. 문정왕후의 친동생으로 영의정을 지낸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난정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첩이라는 신분이 낮다 해도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1545년 전후 난정은 17의 나이로 윤원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윤원형은 이미 중년을 넘긴 나이였지만 조정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난정이 처음 저택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곳간에 가득했고 비단과 옥으로 장식된 방들이 질비했어요. 이곳이 바로 권력의 냄새가 나는 곳이로구나. 그녀는 그날부터 저택의 공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드나들고 무엇을 가져오고 어떤 말을 나누는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윤원형의 정실 부인은 김씨였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여인으로 가문의 규범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대감마님께 올라온 선물 목록을 제가 정리하겠사옵니다. 집안 살림도 제가 맡겠사옵니다. 손님 접대도 신첩이 하겠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불편했습니다. 이 젊은 첩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윤원형이 난정의 손을 들어줬으니까요. 난정이 총명하고 일처리가 빠르니 집안일을 맡겨도 좋겠소. 그렇게 난정은 저택의 실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난정이 집안일을 맡은 후 윤원형의 저택은 달라졌어요. 선물과 뇌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양반, 중인, 심지어 몰락한 사족까지 모두가 윤원형에게 무언가를 바치려 했습니다. 난정은 그들을 맞이하며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어느 날 경상도에서 온 양반이 찾아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 10량을 내밀었습니다. 소인은 합천에서 온 박모라 하옵니다. 대감마님께 이 작은 정성을 바치고자 하옵니다. 난정은 은을 받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떤 자리를 원하시나요? 소인은 군수 자리를 바라옵니다. 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은 20냥을 더 준비하시면 석 달 안에 자리를 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이 굳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난정은 모든 것을 장부에 기록했죠. 이 장부는 나중에 그녀의 힘이자 동시에 파멸의 증거가 됩니다. 1550년 무렵 한양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요즘 벼슬은 대궐이 아니라 정난정의 안방에서 나온다지. 윤대감 집에 가려면 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야 한다더라. 이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정의 관직이 금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윤원형의 뒤에는 문정왕후가 있었고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으로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난정은 권력의 정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모든 것은 그녀로부터 시작되고 끝났어요. 대감마님의 누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마마의 총애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난정은 문정왕후에게 정기적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귀한 약재, 아름다운 비단, 진귀한 보석들. 모두 뇌물로 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랐어요. 문정왕후는 난정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총명하고 눈치 빠른 이 여인이 동생을 잘 보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밟았으니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밟을 차례요. 난정의 웃음은 달콤했지만 끝은 차가웠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복수와 야망이 숨어 있었어요. 명종 5년 1550년 한양의 새벽은 말발굽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종로 큰 길에 윤원형의 행렬이 지나갔어요. 당시 윤원형은 41세였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친동생으로 을사사화 이후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었어요. 을사사화는 1545년에 일어난 정치적 숙청 사건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이 사건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죠.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로 명종이 어렸기 때문에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리거나 병약할 때 왕대비가 발을 내리고 정사를 돕는 제도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문정왕후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동생 윤원형이었죠. 이 구조 안에서 정난정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문정 대비 마마 마이너스 윤대감 마이너스나 이 세 축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난정은 집안 살림을 완전히 장악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벼슬아치와 상인, 서리들과의 인연을 엮어두며 말 한마디, 선물 한 점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녀는 저택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누가 누구의 친척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떤 학맥에 속해 있는지. 이 정보는 나중에 관직을 거래할 때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출신이시군요. 그곳 수령이 바로 제가 아는 분입니다. 추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왔어요. 난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석 달 안에 관직을 얻게 해줬죠. 이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551년 여름 한양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곡식값은 치솟았어요. 조정에서는 진율청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려 했지만 곡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의 저택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올라온 뇌물 중 상당수가 쌀이었으니까요. 난정은 그 쌀을 팔아 더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흉년의 곡식값은 평소의 3배였으니까요. 백성들은 굶주렸지만 난정의 곳간은 넘쳤어요.
한양시장에는 이런 노래가 돌았습니다. 윤대감 집엔 쌀이 산더미, 백성 집엔 굶주림만 가득. 정난정 손엔 금비녀 반짝, 아이들 손엔 흙덩이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곧 포졸에게 잡혀갔어요. 난정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무례한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소. 곤장 30대를 때리고 쫓아내시오. 윤원형은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묻혔고 난정의 권세는 더욱 커졌어요. 이 무렵 조정에서는 난정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수군거렸어요. 윤대감의 첩이 관직을 팔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상소를 올리지 못했어요.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세가 너무 강했으니까요. 1552년 봄, 정난정은 새로운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첩의 신분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윤원형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신첩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저는 정실의 예우를 받고 싶사옵니다. 윤원형은 당황했어요. 난정, 그것은 법으로 금한 일이오. 첩이 정실이 되는 것은 경국대전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소.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에 따른 엄격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첩은 부인과 차별이 엄중하여 결코 부인이 될 수 없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조선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불가능이란 없사옵니다. 문정대비 마마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늘도 허락할 것이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난정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정실 김씨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윤원형의 정실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난정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씨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작은 실수, 사소한 말실수, 집안 관리의 허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윤원형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인께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부인께서 하인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자 윤원형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난정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대감마님, 부인께서는 이 집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1552년 가을, 김씨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택을 떠났어요. 저는 평생을 정실로 살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난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죠. 명종 8년, 1553년. 이 해는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명종이 친정을 시작한 것이죠. 친정이란 왕이 직접 정사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여전히 대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원형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죠. 명종은 어머니와 외숙의 그림자 아래서 왕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이 무렵 정난정은 자신의 야망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녀는 문정왕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윤대감께서 정난정을 정실에 준하는 예우로 대하고 싶어 하옵니다. 이는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하겠사옵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도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그녀의 친동생이었고 정권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난정은 동생을 잘 보필하는 여인이었어요. 문정왕후는 결정했습니다. 허하노라. 그 한마디로 조선의 법이 흔들렸습니다. 1553년 가을, 윤원형의 저택에서는 의식이 거행되었어요. 정난정을 정실에 준하는 예우로 대한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퍼지자 대신들이 술렁였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가? 첩이 정실의 대우를 받다니 하늘이 무너지겠구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어요. 윤원형은 첩을 정실에 준하는 예우로 대하여 가래를 더럽히고 백성의 모범을 무너뜨렸사옵니다. 대간들도 합류했습니다. 신등이 간절히 아뢰옵니다. 윤원형의 처사는 만고의 폐륜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 이를 바로잡으소서. 상소는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정왕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상소는 묵살되었고 난정의 지위는 인정되었습니다. 윤원형의 저택에서는 축하 연회가 열렸어요. 난정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대궐의 부인들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로 정실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법도가 무너졌구나.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어요. 문정왕후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난정은 그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부인의 예우를 받게 되었다 한들 하늘이 무너졌소이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554년 봄 소문이 돌았어요. 정난정이 정경 부인의 직첩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일품 대신에 정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직이었어요. 첩 출신이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은 또다시 술렁였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난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역관의 딸로 태어나 천대받았도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정실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여인이로다. 이 세상 누가 나를 무시하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승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문정왕후의 생명줄에 달려 있었어요. 명종 10년 1555년 정난정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작은 조정이라 불렸어요. 종로에서부터 동교동까지 이어지는 담장 안에는 화려한 정자와 누각이 질비했습니다. 한여만 수백 명, 하루에 드나드는 인물이 수십 명이었어요. 이 저택에서는 조선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오를지, 누가 파직될지 모든 것이 난정의 손끝에서 결정되었어요. 어느 날 전라도에서 온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단 10필과 은 30냥을 들고 왔어요. 소인은 전주에서 온 이모라 하옵니다. 대감마님께 이 작은 정성을 바치옵니다. 난정은 선물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리를 원하시나요? 소인은 목사 자리를 바라옵니다. 목사는 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직이었어요. 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 자리는 매우 귀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은 50냥을 더 준비하십시오. 그 사내는 얼굴이 굳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2달 뒤 그 사내는 은 50냥을 더 가져왔습니다. 난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석 달 안에 목사 자리를 얻게 해드리죠. 그리고 정말로 석 달 뒤 그 사내는 전라도 어느 고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조정의 모든 관직이 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1555년 한양의 한 관리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새로운 목사 5명이 제수되었다. 그중 4명은 모두 윤원형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이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가? 하지만 그는 이 일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난정은 저택을 또 지었습니다. 한양 북촌에 새 저택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 땅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땅이었어요. 난정은 그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에 궁궐보다 화려한 집을 짓겠소. 그녀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목수들을 불러들였어요. 비용은 은 1000냥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100가구가 10년을 먹고 살 수 있었죠. 공사가 시작되자 백성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인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오. 1557년 여름 새 저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궁궐처럼 화려했어요. 기둥은 금박으로 장식되었고
지붕은 청기화로 덮였습니다. 청기화는 원래 궁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난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정원에는 전국에서 가져온 기이한 돌과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연못에는 금붕어가 헤엄쳤고 정자에는 비단 장막이 드리워졌어요. 낙성식 날 윤원형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천하 제일이로다. 난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감마님,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한양 곳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남촌에 하나, 동대문 밖에 하나, 서대문 밖에도 하나. 사람들은 말했어요. 정난정의 집이 한양의 절반을 차지하였도다. 1559년 난정은 불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쌀 2섬을 지어 절에 시주했어요. 공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밥 한 숟갈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주한 곡식은 굶주린 아이들의 생명보다 적었어요. 한 관리가 속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공덕은 허상이고 그녀의 웃음은 백성의 눈물을 밟은 소리였다. 난정의 집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관직을 얻으려는 자, 사건을 무마하려는 자, 혹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찾아온 자들이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빚을 졌는지도 말이죠. 그녀의 장부는 두꺼워졌어요. 수백 명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는 은 10량, 저자는 비단 5필. 그래, 조정의 절반은 이미 내 것이로구나. 윤원형은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나의 복이요, 문정마마의 방패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문정왕후의 생명줄에 묶여 있었어요.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하늘 위의 존재였지만 그녀가 병들면 곧 추락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명종 15년, 1560년. 세월이 흐르며 조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은 1553년부터 친정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명종은 조정의 부패를 보고 있었어요. 윤원형과 정난정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그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대신 조정의 젊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 논의했어요. 법은 예를 지탱하고 예는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기울었는가? 이들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날 윤원형 일가를 제거할 기회를 말이죠. 1563년 조정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빈 간택을 둘러싼 논란이었어요.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의 배필을 뽑는 일이었는데 정난정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난정이 자신의 친척을 세자빈으로 만들려 한다더라. 사주를 고쳤다는 말도 있다지. 실제로 황씨 성을 가진 여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어요. 그녀가 정난정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역사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아낍니다. 중요한 건 권세가 의심을 불렀다는 사실 자체였죠. 의심은 구조를 흔드는 첫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난정의 편이 아니었어요. 세자빈은 병을 얻어 3달 만에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난정의 야망은 무너졌어요. 그날 밤 난정은 부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 권세가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하늘은 듣지 않았어요. 1564년 겨울 문정왕후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64세였어요.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난정은 매일 대비전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귀한 약재, 명예 스님들.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원형도 초조했어요. 누이가 절이 되면 우리도 끝이요. 난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신들의 세상도 끝난다는 것을 말이죠. 1565년 초 문정왕후의 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은 이미 상소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윤원형을 탄핵할 준비였죠. 난정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악녀! 악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대감마님, 우리가 죽을까 두렵사옵니다. 윤원형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은 괜찮소? 마마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1565년 음력 4월 6일, 양력으로는 5월 15일, 한양의 종묘에서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 붕어하셨다. 문정왕후의 사망. 그 순간 조정의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난정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을 보호할 하늘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윤원형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누이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사헌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윤원형은 간사하고 탐욕스러우며 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축적하였사옵니다. 또한 첩을 정실에 준하는 대우로 삼아 예법을 더럽혔으니 마땅히 파면하고 귀양 보내야 하옵니다. 사간원도 합류했어요. 윤원형은 관직을 팔아 조정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이는 만고의 역적이옵니다. 상소는 무려 3주간 이어졌습니다. 윤원형의 죄목은 26가지나 되었어요. 그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부정한 여인과 결탁하여 관직을 팔고 조정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정난정은 첩의 신분으로 정실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나라의 예법을 무너뜨렸고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았사옵니다. 이는 만고의 악녀요, 나라의 화근이옵니다. 정난정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조정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명종은 고민했습니다. 윤원형은 자신의 외숙이었고 어머니가 총애하던 동생이었어요. 하지만 조정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유생들까지 합류하여 상소가 쏟아졌죠. 마침내 1565년 8월 27일 명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원형의 관직을 삭탈하고 본양 충청도 청주로 내려가 쉬게 하라. 사실상의 정계 퇴장이었어요. 유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추방과 다름없었습니다. 윤원형은 그날 조정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였어요.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난정을 바라봤습니다. 난정, 우리는 끝이요? 난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화는 신첩 때문이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소. 하늘이 우리를 벌하는 것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명이 내려졌습니다. 정난정의 신분을 다시 첩으로 돌리고 정실의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며 정실 김씨의 혼수와 재산을 돌려줄 것. 이 명은 정난정에게 치욕 그 자체였어요. 그녀는 다시 첩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한양시장에서는 조롱 섞인 노래가 돌았어요. 높이 올라간 자 낮게 떨어지고 첩이었던 자 다시 첩으로. 하늘의 이치가 이러하니 정난정도 면치 못하리.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제 자리를 되찾게 하였도다. 하지만 난정에게는 지옥이었어요. 그날 밤 난정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윤원형에게 말했어요. 대감마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사옵니다. 윤원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정, 내가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구려. 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이는 운명이옵니다.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던 것이옵니다. 며칠 후 의금부 관리들이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정난정, 그대가 모은 재물을 모두 나라에 환수하라는 명이다. 그들은 곳간을 뒤졌어요. 은이 수백 냥, 금이 수십 냥, 비단이 수백 필. 모두 백성의 피와 눈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난정은 울부짖었어요. 이것은 내 것이요. 내가 평생 모은 것이요. 하지만 관리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저택은 텅 비었어요. 1565년 가을, 윤원형과 정난정은 청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인정을 베풀어 한양에 머물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권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난정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환청이 들렸어요. 저들이 온다.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 윤원형이 걱정했습니다. 난정, 진정하시오. 아무도 오지 않소. 하지만 난정은 믿지 않았어요. 그 무렵 윤씨 집안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실이었던 김씨가 죽었다는 소문이었어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565년 하반기로 추정됩니다. 김씨는 친정으로 쫓겨난 후 병을 얻어 죽었다고 전해졌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정난정이 음식에 독을 탔다더라. 김씨 부인이 그것을 먹고 죽었다지. 소문이 퍼지자 난정에 대한 비난이 더욱 커졌어요. 욕심 많은 여인이 이제 사람의 피까지 보았도다. 하지만 의금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외숙을 배려해서 사건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난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김씨의 환영을 보았어요. 김씨가 나를 찾아온다. 윤원형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두렵사옵니다. 금부도사들이 곧 올 것이옵니다. 하지만 금부도사는 오지 않았어요. 명종은 외숙을 생각해서 난정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11월 윤원형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어요. 난정은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녀가 다급히 뛰어들었습니다. 마님, 금부도사들이 온다 하옵니다. 난정은 온몸이 굳었어요. 사실 그 말은 잘못된 전언이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정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망상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내가 먼저 가리라. 저들의 손에 죽느니 내 손으로 끝내리라.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 숨겨둔 작은 병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맹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나는 권세를 손에 쥐었으나 끝내 나 자신을 구하지 못하였도다. 첩으로 태어나 정실의 대우를 받았으나 다시 첩으로 죽는구나. 그녀는 독을 마셨습니다. 입술에 병을 갖다 대는 순간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하지만 그녀는 결국 독을 마셨습니다. 1565년 11월 13일, 정난정은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출생년은 명확하지 않아 향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 손끝이 떨리며 그 화려했던 여인은 조용히 쓰러졌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윤원형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정, 우리가 이 나라를 가졌던가? 아니면 나라가 우리를 삼켰던가? 한 달 남짓 뒤인 12월 16일 윤원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어요. 두 사람의 무덤은 나란히 쓰이지 못했습니다. 정난정의 묘는 이름조차 뚜렷이 남지 않았어요. 조정은 윤씨 일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윤원형의 친족들이 하나둘씩 유배되었고 그들이 모은 재물은 모두 환수되었어요. 한양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정의가 돌아왔다. 시장에는 이런 노래가 돌았어요. 정난정은 갔으되 그 이름은 남았네. 권세는 떠났으되 교훈은 남았네. 하지만 다른 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녀는 악녀였으되 그를 만든 것도 시대가 아니던가. 신분이 눌렀기에 권세에 매달렸을지니. 명종은 사관에게 명했습니다. 정난정은 권세를 탐하여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그 행적을 역사에 간략히 남기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각종 야사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악녀로, 탐욕스러운 여인으로, 시대의 비극으로 역사는 그녀를 폐해의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악녀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인간과 구조의 모순이 숨어 있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네 계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넘을 수 없었어요. 특히 여자에게 주어진 길은 더욱 좁았습니다. 정실과 첩의 구분은 엄격했고 첩의 자식은 서울로 차별받았어요. 정난정은 이 구조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신분의 벽을 넘으려 했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구조에 짓눌려 죽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정난정을 다양하게 평가했어요. 그녀는 탐욕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조선의 부패를 상징한다. 하지만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제의 희생자였다. 만약 그녀가 양반가 규수로 태어났다면 역사는 그녀를 다르게 기록했을 것이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정난정은 탐욕스러웠고 부패했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신분제의 억압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모순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름만 바꾼 또 다른 난정은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구조는 개인을 짓누릅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악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권력과 신분, 욕망과 절망, 인간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세는 덧없다는 것,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구조의 모순은 개인을 파괴한다는 것. 정난정은 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경고로, 그리고 질문으로. 한 여인의 욕망은 권세를 흔들었고 그 몰락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565년 음력 4월 6일 양력으로는 5월 15일의 종소리가 지난 뒤 조정은 다른 속도로 흘렀지요. 다음 화도 기록과 감정으로 빚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잊힌 기록의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고맙습니다.